고전을 꾸준하게 읽는다라는 거는 계속 배경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꾸 책이 읽힙니다. 그거 없이 뭐 그냥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고전이라는 거는 다 시대의 천재들이 그 이전 시대의 책들을 다 읽고 나가지고 완성한 것들이에요. 천재들이.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거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 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지적 유산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양 고전 읽기를 하는 거는 그 이전 시대 작품들을, 그래도 중요한 작품들을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하고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러면 11권 시작할까요? 오늘이 11권, 12권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고, 아에네아스, 하여튼 이게 즐겁게 읽히면 됩니다. 11권은 이제 여전사 카밀라가 주인공이죠. 10권에서는 메젠테우스가 죽는 것으로 자기 묻히는 거를 허용해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적대적인 그 백성들을 좀 설득해달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아에네아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권 새벽이 왔어요. 전쟁이. 메젠테우스를 이제 처치했고, 메젠테우스가 아주 영웅적인 활약은 하긴 했습니다. 티르누스가 엉뚱하게도 유노에 의해 가지고 배 타고 어디 가버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메젠테우스가 그런 활약을 했고, 이제 아에네아스에게 아들이 죽었고, 아들의 죽음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후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동맹으로 와가지고 더 힘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라틴이족도 그렇고 트로노스에게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스스로 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까지 죽고 그래가지고. 362쪽입니다. 11권 시작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새벽이 왔고, 아이네아스는 짬을 내서라도 전우들을 이제 묻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중에 이제 시신을 이렇게 장례 지내는 그런 게 이제 일리아스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그걸 그대로 이제 따온 거죠. 우리가 전쟁 중에 이렇게 양군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장례를 하자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그냥 틈틈이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이제 행위를 하는데 승리자로서 신에 대한 서약을 이행했다고 돼 있어요. 샛별이 뜨자마자. 근데 여기 메젠테우스의 시신을 돌려줬는지 그런 여부는 없습니다. 가지를 다친 참나무 한 그루를 둔덕에다 세워놓고 메젠테우스에게 벗긴 그 무구들을 입혔다고 돼 있어요. 참나무 거기다가 입힌 거죠. 그러니까 시신은 돌려준 것 같긴 합니다. 무구는 안 돌려줬고. 근데 이런 것들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돌려주려면 이렇게 다 돌려주는 건데 무구를 뺏고 돌려준다? 그것도 뭐 맨몸으로 돌려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전승 기념물로서 여기 뭐 하여튼 투구 장식, 깃털, 창들, 그다음 가슴 바지 이런 것들 또 나무에다 동여매고 방패를 고정시키고 칼을 상아로 된 건데 칼집이 그 칼을 목에 매게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허수아비는 아닌데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승리를 한 게 없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메젠테우스 하나 죽인 거지. 이거를 전우들을 이제 장례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약간 전우들에게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남은 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는 것처럼 그런 걸 확신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만물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메젠테우스 마중물이 있죠. 다음으로 그냥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갈 길이 이제 라티움 성벽을 향해 있다. 그들이 이제 그쪽 성벽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세를 펼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전쟁을 각오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자고 해요. 진영 밖으로 인솔하라. 왜냐하면 트로이 사람들은 사실 그 성체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에네아스하고 동맹군이 오면서 전투가 좀 벌어졌던 것이고, 그 뒤에 조금 출전을 하긴 하죠. 이제 공세가 바뀌었어요. 트로이군이, 동맹군이 이제 성벽 전투를 그쪽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대들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이곳을 우리 조국으로 만들어준 고귀한 혼백들에게 마지막 의식을 베풀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문장이 좋죠. 페리클레스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조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피로, 죽은 사람의 피로, 고귀한 혼백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363쪽이에요. 그리고 그 먼저 팔라스를 아버지 에오안드루스의 도시로 보내자라는 겁니다. 사실 팔라스가 굉장히 용맹스럽게 싸웠고 좀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 트로노스에게 자기가 좀 첫 전투예요. 이 젊은이가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올루스는 뒤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한 번 공 세우고 그 한 번 이제 화살 쏜 건데, 근데 팔라스는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세가 아주 자기 백성들이 도망갈 때 그랬는데 거기서 피하지 않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 그 안치한 막사에 가보니까 아코이테스라는 그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에우안드루스의 시종으로 오랫동안 봉사했던 사람, 그 사람이 후견인으로, 그래서 피후견인인 이제 아이가 죽은 거죠, 팔레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픔이 좀 큽니다, 울면서. 그리고 일리움의 여인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슬픔을 표하는데, 전에 보면은 에우리알루스가 죽었을 때 유일한 어머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리움의 여인들, 처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총각들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곡소리 날 땐 늘 여인들의 곡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머니, 아내, 또 누이들의 곡소리. 팔라스의 죽음, 이것이 굉장히 성대하게 아이네아스가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게 해주는데 자기 백성에 대한 장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왜냐하면 동맹군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쪽 364쪽에 보면은 아버지 에우안데르는 공허한 희망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서약을 하고 제단에 선물을 쌓고 신에게 막 빌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아들의, 이 노인의 기도는 아들의 목숨이겠죠, 안 그래요? 살아 돌아오는 거. 아직도 계속 그렇게 할 건데, 이 신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은 죄가 없는 순수한 청년, 이 젊은이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던 이런 개선도 아니고 내가 엄숙히 약속했던, 그 노인에게 했던 그런 약속의 대가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울루스,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너는 어떤 보루를 이뤘는가. 둘이서 뭐 엄청 이제 훌륭한 청년이 자라서 굳건한 동맹을 하면서 뭐 하여튼 그런 걸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없듯이 저는 이울루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형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자기 동맹의 세력이 결국엔 다 흡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전사를 뽑아서 1,000명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고인을 무덤으로 운구하도록, 아버지와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도록, 그게 최우선적으로 이제 동맹에 대한 예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눈에 보여 관대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떤 소녀가 손톱으로 따온 한 송이 꽃, 톡 꺾은 거죠. 그것처럼 고개 숙인 히아신스 또는 제비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죽었는데도 아직 살아있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네아스가 옷을 2벌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자줏빛 옷이 여인 디도가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손수 짜가지고 황금실로. 근데 여러분, 포이니케 사람들이 굉장히 옷을 잘 만드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시돈이나 이런 지역이. 그래서 파리스가 거기 거쳐서 왔다고 돼 있어요. 헬레네에게 선물 주려고. 아무튼 거기 수공예에 능한 여인들. 그래서 여기도 그 옷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 아이 이제 싸준 겁니다. 머리도 2벌로 해가지고 몸도 덮어주고 머리도 덮어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리품들 쌓아놓고 행렬로 이제 운반하게 하고 말 무구도 덧붙이고 거기에 노획한, 거기에 인간 희생 제물도 데려가요. 8을 잡았었는데 뒤에다 묶었어요. 등 뒤로 묶고 데려갑니다. 그들은 이제 제물의 피 거기에 뿌려질 거라고. 이게 좀 끔찍하죠. 파트로클로스의 장례를 연상시키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무구들로 장식된 나무 밑동들을 장수들이 운반하고 거기다 적군의 이름을 붙였다. 우리가 위패 같은 거는 아닌데 분명히 목적은. 근데 아까 메젠테우스 것도 나무에다가 뭐 펴놓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약간 미신적인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죽은 자에.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적군의 이름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소문해가지고 아나? 아무튼 묻혀놓고서 이제 뒤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 1,000명이나 또 붙어서 가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아코이테스가 아까 후견인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도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부축받으면서 가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군마 팔라스의 말 아이톤이 장식을 벗었습니다. 화려하게 했던 장식을. 그리고 울면서 간다고, 이렇게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함께한 전후예요. 일종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각별합니다. 감정을 같이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투구, 창 이런 거 운반하고 있는데 팔라스의 것. 근데 다른 무구들은 승리자 투르누스가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투르누스가 갖고 있는 거 하나였어요. 칼띠.
뒤에도 나오는데 칼띠 그거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투르누스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투르누스의 목숨을 빼앗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진으로 쫙 테오케르 백성, 튜르레니아인들, 아르카디아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거꾸로 하고 따르고 있답니다. 그게 전통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장례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366쪽으로 가면 근데 아이네아스가 99행에 보면은 자기가 긴 말 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리고서는 걸음을 진영 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아이네아스는 안 간 거예요. 이 장례 행렬에.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노인을 뵐 낯이 없나? 아무튼 그래서 엄청 거대하게 가면서도 본인은 안 가는. 그 사이에 뭐 있어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사절단이 왔어요. 라티움에서 적군이죠. 적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몸에 가리고서 이제 탄원자로처럼 왔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아이네아스가 안 갔을 수도 있겠죠. 뭔가 이제 협상을 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처족이라고 불리던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은 안 했는데 결혼은 약속은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청을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아이네아스가 라티니족이여 이러면서 친구들이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맹약은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화친의 조건을 맺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윤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근데 친구인 우리와 멀어지게 한 것은 얼마나 사악한 운명인가. 누구의 잘못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친구였던 우리가. 죽은 자들과 전사한 자들과 화친해지기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자기는 산 사람들하고도 화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그만하고 여기서 끝내자. 사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좋았겠죠. 아이네아스도 굳이 이 전쟁을 근데 뒤에서 본인이 묘사하는 거 보면 약간 약탈 전쟁 비슷하게도 진행이 되거든요. 성을 쳐들어가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약간 이 사람들 관념 속에 중첩돼 있어요. 작가가 좀 클리어하게 안 한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아이네아스는 산 사람들하고 화친하고 싶다. 내가 교전하고 있는 것은 그대들이 백성이 아니라 투르누스의 무구를 더 신뢰한 그대들이 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왕은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 아이네아스는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라틴족이 다 와가지고 투르누스 위시해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왕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은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투르누스에 더 무구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아이네아스는 배신감을 좀 느끼는 거죠. 나한테는 뭐 사위 삼겠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이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아이네아스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슴을 죽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것들이 좀 트로이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먼저. 그렇죠? 서로 이렇게 다툴 때.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이 투르누스에게 1대1로 맞서 싸우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 내 백성들을 내쫓고 싶었으면 차라리 왜냐하면 결혼과 관련돼 있고 당사자끼리 하자라는 거죠. 이게 일리아스에서도 3권에서 전투 시작할 때 두 당사자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1대1로. 맹약을 맺고 그 맹약이 깨지고 이제 군중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무튼 그랬다면 개인적인 그런 거였다면 나한테 1대1 대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냥 결혼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그 모욕당했다고 하면 그대들은 가서 그대들이 가련한 시민들을 불에 올려놓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제 승낙을 하는 거죠. 장래에 승낙을 해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할 말을 잊고 눈과 얼굴을 돌려서 서로 빤히 쳐다보는 뿐이었다. 367조 첫 번째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워낙에 일방적으로 이제 한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투르누스는 도망갔고 메젠테우스 죽었고, 그렇죠? 드랑케스라는 사람이 사절의 대표로 왔는데 투르누스를 엄청 미워하고 적대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의인처럼 묘사되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말로 이렇게 하고 약간 겁쟁이고 야비하고 약간 그런 걸로 묘사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아부를 떱니다. 영웅이라면서 명성도 위대하지만 무우는 더 위대하다. 명성은 자자하게 들었는데 지금 그 전날 전쟁하는 거 보니까 더 위대하다. 어떻게 칭송해야 그대를 하늘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정의감, 무운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탐복해야 되느냐. 무운도 엄청 뛰어나고 정의감도. 지금 정의감이라는 거는 아이네아스 지금 보여준 행위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산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고 싶고 기꺼이 유리한 입장에서도 이제 협정을 좀 맺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행운의 여신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면 라티누스 왕과 화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 될 건 아니지만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될 거고 투르누스가 화친을 맺는 것은 그가 알아서 할 일이요. 그러니까 분리를 합니다. 여기 왕하고 라티누스하고 투르누스를. 그렇죠? 이 사람은 투르누스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는 왕을 설득해서든 하여튼 왕의 입장도 그렇고 살아있을 때 화친하기를 원하는 거죠. 2, 6, 12 구구단을 계속합니다 여기. 그래서 12일 동안 휴전하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약 도끼로 이제 소나무를 베고 물풀의 나무 베고 막 하여튼 나무를 베입니다. 장례를 치르느라고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달구지로 막 실어나르고 이래요. 그리고 소문은 더 빨리 에오안드루스의 집 성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팔라스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절은 장례 행렬은 가고 있고 그 사이에 사절단이 라티움에서 왔고 거기서 이제 협의가 이렇게 12일 동안 장례를 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에오안드르 팔라스가 시체가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소문은 늙은 왕이 듣기에 아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전해졌는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새로 듣게 되는 소문은 아들의 죽음입니다. 벌써 들어오는 것이 보여요. 368쪽에. 그래서 어머니들이 통곡을 하고 슬픔에 젖은 도시. 슬픔이 막 번지고 있죠. 도시에. 에오안드루스는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래서 관대가 안치되자마자 팔라스 위에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매달리고 간신히 말을 열었습니다. 여기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도 내전이 너무 많이 벌어지던 그런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이제 끝낸 아구스투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게 내전이에요. 단테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군사의 힘을 돌리는 그런 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죽은 아들 시신을 갖고 좀 더 신중하게 자신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조언했겠죠. 좀 신중하게 행동하라. 근데 젊은이에게 첫 번째 모은 그게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 첫 번째 전투에서 명성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버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물러났으면 됐는데 그 순간에 해서는 안 될 결투를 한 거니까. 신들은 어떤 분도 내 서약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 아내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이런 꼴을 못 봤기 때문에. 오래 살아가지고 아비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려고. 그래서 내가 죽고 차라리 팔라스가 아니라 내 운구가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비슷할 겁니다. 아마 자식의 죽음을 부모가 보면은. 나는 명이 길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 너는 이제 어찌 세상을 먼저 떠났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테오케르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죠. 사실 남한테 비난하거나 이게 왜 그랬냐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사실 죽음에 대해서 끝도 없는 일인데 아무튼 원망하지 않겠다. 운명이 내 노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거다. 이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게 저는 미신이랑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 어떤 뭐 그런 갈등은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을 통해 가지고 내려놔야 되는 건데 옛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나에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피할 수 없게. 왜냐하면 되돌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되고 이렇게 했으면 되고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수천 명이 볼스키족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 근데 볼스키족 죽인 게 없어요. 라티니족 많이 죽였고. 카밀라는 뒤에 나옵니다. 그 볼키스족이 나와가지고.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은가 보죠. 그렇죠? 아무튼. 근데 뭐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미 부여를. 그리고 더 훌륭한 장례를 너에게 내가 베풀어 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좀 가난한 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1000명을 동원하고 엄청 웅장하게 장례를 해줘서 자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명예로운 그 장례를 트로이 사람들이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트루누스요 369쪽에 그대도 지금쯤 머리 없는 거대한 전승 기념물로 무구를 두르고 여기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 애가 그대와 나이가 같고 하여튼 세월의 힘이 비슷한 힘을 주었다면 그 무슨 얘기냐면 좀 비슷한 나이 또래였으면 자기 아들이 이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없는 전승 기념물은 무구를 두르고 서 있는 건 아마 아까 나무에다가 무구를 두르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들이 좀 어려서 트루누스가 이긴 것이지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그랬으면 못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왕 아이네아스에게 가서 부탁을 내
말을 좀 부탁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투르누스에 대한 복수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내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선행이다.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투르누스를 요구하는 거죠. 그의 목숨을. 그게 내가 즐거워서가 아니고 내 아들에게 죽어있는 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뭐 죽어있는 아들이 뭐 투르누스 목숨을 요구할 건 아닌데 아무튼 이게 옛날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누구한테 죽었다 그러면 가족이 살아있는 사람이 복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죽음이 풀리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미신 많습니다. 누가 모르게 산속에서 누구한테 맞아 죽었다.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누가 발견했어. 근데 누가 그랬는지 알겠어. 그럼 죽은 자를 위해서 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고 옛날 관념에서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아에네아스가 이 투르누스를 마지막에 살려주려고 해요. 목숨이 나한테 걸려 있을 때. 근데 그 팔라스의 칼띠를 그걸 보고서 네가 그거를 취하고서도 살기를 바라느냐 막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늙은 왕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투르누스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이 애완들에게 줘야겠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처분을 맡기든지. 그러면 죽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노인의 지혜가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바뀌어가지고 살려주겠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이 또 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막 장례 모습이 있었고, 새벽이 왔고, 아이네아스하고 타르콘은 이제 저기 에트루리아인 지도자로 돼 있었죠. 전에 막 배를 그냥 막 육지에다 막 대라고 해가지고 좌초되고 약간 그런 인물인데, 그래도 영웅적인 활동을 해요, 전투에서. 타르콘이 해안에다가 둘이 이제 대표가 된 거죠. 그리고 에우안데르의 그 아르카디아 사람들은 많이 간 것 같아요. 팔라스 따라가지고 그 성으로. 물론 뒤에 좀 나오긴 하는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다음날 전투에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어차피 팔라스가 없으면 그 부대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그리고 다른 동맹을 위해서 이게 중간에서 약간 약소국이 하나 껴있는 형국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에네아스하고 타르콘이 이제 두 백성을 이끄는데 해안 쪽에다가 화장용 장작더미 쌓아놓고 이제 시신들을 나릅니다. 친지들의 시신을 날랐다. 그러니까 자기 친지들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칠흑 같은 어둠은 불 때문에 연기 때문에 쌓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쫙 연기들이. 그리고 장작더미 주위를 3번이나 걸어서 돌았습니다. 통곡을 3번씩 하고. 그리고 전리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거기다 태웁니다. 물속에. 수레바퀴도 태우고. 우리도 고인과 관련된 것들을 좀 태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인이 쓰던 방패 이런 창들 이런 것들도 태웁니다.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죽음의 신에게 또 양도 바치고 해안에서 이렇게 장작이 계속 타고 있는 거죠. 별들이 총총 밖에 하늘이 돌려놓을 때까지 하늘이 도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이제 장례를 한 거죠. 백성들의 장례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라티니족 이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트로이 사람들은 그렇게 장례를 했고 라티니족은 이제 시신을 가져왔잖아요. 덜어놓은 땅에 묻고 또 덜어는 들려 올려서 농촌으로 나르거나 도시로 보내거나 이제 시신들을 훼손되지 않은 시신 그런 것들을 이제 친족들이나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거 받은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도시나 농촌으로 돌려보내고 있고 또 뒤범벅이 된 시신들 무더기로 세워보지도 않고 아무런 경의도 표하지 않고 화장했다. 아마 이름도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더기로 그냥 화장을 하는 거죠. 그나마 이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틀이 지났고 세 번째 날이 왔습니다. 그때 잿더미에서 뼈를 추스립니다. 그래서 흙을 다시 덮어주고 이제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곡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애도의 소리가. 어머니들, 비참한 며느리들, 오라비 죽음을 애도하는 사랑하는 누이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투르누스의 약혼을 저주하고 있었다. 참혹한 약혼. 아에네아스를 욕하는 게 아니고 투르누스를 욕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왕국의 최고의 명예를 요구하는 만큼 몸소 결판을 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르누스가 결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1대1로. 드랑케스가 아까 사절로 왔던 사람입니다. 370쪽 맨 마지막 이 사람이 얘기를 양심을 품고 얘기한다고 돼 있어요. 싸우자고 도전받는 것은 투르누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에네아스한테 가보니까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이 문제였으면. 그렇죠? 당사자끼리. 거기서 도전받는 건 투르누스 하나였던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사절로 맨 전쟁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의견이 나뉘어요.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근데 왕비가 투르누스 편입니다.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트루누스가 또 명성 전쟁에서 했던 활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지를 트루누스의 지지가 그래도 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사절로 갔던 디오메데스에게 갔던 사절단이 돌아옵니다. 그들도 동맹을 위해서 디오메데스에게 갔거든요. 그래서 디오메데스에게 잘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전에 원수였고 그 전에 전쟁을 오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디오메데스는 일리아스 전체를 통해서도 뭐 손에 꼽히는 장수거든요. 그렇죠? 아킬레우스 없었을 때 아킬레우스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공격에서. 근데 아무런 노력에도 아무런 수고가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간절한 기도도 황금도 선물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동맹군을 여기서 라티니족은 디오메데스에게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요. 동맹군을 다른 데서 구하라 또는 트로이아 왕에게 화친을 청해야 한다.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 디오메데스가 나중에 뭐냐면 나한테도 갖고 온 선물 가져가서 아에네아스 주라겠어. 거기서 화친을 맺으라고 그런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걸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또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왕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큰 슬픔에 이제 이중의 슬픔이죠. 그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특히 라티누스는 이 새 무덤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주는 경고 그래서 이제 회의를 소집해요. 대회의. 많은 백성들을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사절로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빠짐없이 순서대로 말하라고 이렇게 사절단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372쪽에 가면 그랬더니 그들은 저기 아르기리파라고 아르고스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디오메데스가 아르고스 왕이었기 때문에 거기 이름을 그렇게 좀 불러가지고 세우고서 그리고 자기들이 갔을 때 면전에서 말해도 좋다 허락을 받고 선물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 이름과 어떻게 왜 왔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나라를 침범했는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절단이. 그런 건 생략하겠죠. 뭐 자기들이 뻔히 아는 얘기니까. 근데 디오메데스가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대체 무슨 아군이 그대들의 평온을 깨트리면서 전쟁도 모르는 그대들에게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오. 디오메데스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전쟁이 그렇게 흔하게 있던 지역도 아니었던. 근데 아까 보면 조금씩 뭐 지역 간에 작은 분쟁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자기 얘기를 합니다. 칼로 일리움의 들판을 침범한 우리 아르고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엄청난 고통 그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당시의 고통은 물론이고 세상 어디로 가든지 말할 수 없는 벌을 그리고 벌을 받았고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 호메로스도 그렇고 계속 이 승리한 전쟁인데도 좋게 보는 법이 없어요. 물론 뮤케네 문명이 멸망하기도 했고 승리한 쪽이나 이긴 쪽이나 다 큰 어떤 이제 죄값을 치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네르바의 불길한 별, 그러니까 폭풍이 일었죠. 그리고 에오보이아의 암초, 여기 보면은 카페레우스 곳에서 팔라이메데스의 아버지가 나우폴리우스인데 그가 이제 밤에 안개도 끼고 이렇게 엉뚱하게 인도를 해가지고 좌초시켰거든요. 암벽에다가 막 배가 그냥 꼬꾸라지게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팔라메데스는 오디세우스가 음모로 죽였으니까 그가 참전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 놓고 이제 미치 청하는 오디세우스를 정체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벌을 받았고 그것도 벌의 일종이죠. 아테네의 벌과 이 카페레우스 곳에서 있었던 벌. 그다음에 메넬라우스는 프로테우스의 하여튼 기둥이 있는 곳까지 추방되었다. 프로테우스는 이집트 앞바다에 있는 늙은 바다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까지 추방당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7년이나 헤맸습니다. 그도. 그다음에 율릭세스는 이제 오디세우스죠. 퀴클롭스 만나고 백성들 전우들 다 죽고 네옵톨레모스는 아킬레우스의 아들인데 오레스테스에게 죽었습니다. 이도메네우스도 크레테에서 쫓겨났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크레테가 아에네아스에 보면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황폐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백성이 좀 남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로크리스인들 작은 아이아스인데 지금 372쪽에 265행 정도. 그러니까 계속 그냥 625행에 보면 로크리스인들 그들도 리비아 해안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전에는 없는데 이 책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 미케나의 출신 지도자들 아가멤논이죠. 그 지도자는 문턱을 넘자마자 아내의 손에 쓰러졌다. 부인에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크나이아스는 자살해서 죽었고 하여튼 메넬라우스가 사실 좋죠. 헬레네하고 잘 살아가지고 저기 엘리시온에 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도 7년을 방황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요. 373쪽입니다.
무서운 전조들에 쫓기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 잃어버린 전우들이 날개를 달고 대기를 날아오르고 새가 됐답니다. 그래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그대로 나와요. 이 장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거의 카피를 했어요. 디오메데스하고 만나는 장면은 뒤에 있거든요. 아이네아스 이야기가 신화를 정리하면서 새가 되어가지고 그 울음소리가 막 바위를 메우고 있고 하여튼 끔찍한 거죠. 전쟁 경험을 하고 나면 사실 일상생활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꿈에도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베누스의 손에 상처를 입혔잖아요. 신을 모독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나는 이런 운명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말년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 있고 제발 나를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테오케르 백성들과는 어떤 전쟁도 하고 싶지 않고요. 또 옛 재앙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니고 281행에 그 선물은 아이네아스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아이네아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운 창으로 맞서 보았어요. 주먹으로도 맞서 보았고 내 말을 믿으시오. 나는 싸워봤으니까. 나는 그가 자신의 방패로 얼마나 우뚝 솟았는지 그가 던지는 창이 얼마나 세차게 도는지를 경험했소. 그런 영웅이 2명만 더 있더라면 다르다누스 트로이 백성들이 이나쿠스 이 도시 아르고스죠. 쳐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90행에 보면 우리가 10년 동안 그렇게 그 전쟁을 승리가 지연된 거는 헥토르와 아이네아스의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손. 그러니까 아이네아스 같은 사람 둘이 있으면 헥토르에 있고 아이네 같은 사람 둘이 있었으면 이제 전쟁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사람은 용맹도 뛰어나고 헥토르하고 아이네아스예요. 무술도 뛰어났는데 아이네아스가 더 경건했다. 경건의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경건했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그와 평화 조약을 맺으시오. 지금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디오메데스는 아마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뭐 투르누스 이런 정도는 게임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도 두려워하고 맞서봤기 때문에 진실된 조언을 하는 거죠. 사실 일리아스에서 보면 아이네아스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합니다. 그 아킬레우스하고도 1대1로 붙거든요. 그때 아킬레우스도 약간 멈칫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이 이렇게 이제 해줘서 그렇지. 그리고 디오메데스도 두려워했어요. 그 스테네로스가 도망가자고 할 정도로. 근데 아테네 여신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네아스는 그 당시 전쟁 상황에서 굉장한 트로이군의 전세를 역전할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헥토르하고 아이네아스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사절단이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두 사절단이 간 거예요. 좀 멀리 가서 디오메데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평화 조약을 맺으라는. 그리고 한쪽은 장래 때문에 아이네아스 직접 만났잖아요. 그도 평화 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면 1대1 대결을 하자는 정도고. 그렇죠? 산 사람하고 조약을 맺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하고 중대사에 관해서 미리 결정해 두겠다.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패 영웅들과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싸움에 물리지도 않고 10년이나 싸웠던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손에서 칼을 놓지 못하는 자들이다. 여기 아이톨리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리돈 사람들인데 디오메데스는 거기 아르고스 사람인데 아버지 티데우스가 거기 사람이에요. 오이네우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디오메데스의 아버지 고향 아이톨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소. 312행에 용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다 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늙은 왕이. 그래서 망설이던 끝에 내 결정을 내리는데 그대들은 명심하고 들으시오. 나는 투스쿠스 강 가까이에 옛날부터 자기가 오래전부터 영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웃깁니다. 여러 부족이 나오지만 루툴리족이 나와요. 투르누스에. 루툴리족이 씨를 뿌리고 척박한 언덕들을 쟁기질하며 목초지로 사용하여 있는 그곳하고 이 지역 전체와 숲, 높은 산 위에 소나무들, 숲 요것들을 이제 테오케르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거, 양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영지라고는 했지만 루툴리족이 그래도 와가지고 씨 뿌리고 있는데 거기는 척박한 언덕들로 돼 있대요. 뭡니까 이거 좀 좋은 땅을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좋은 땅 주면은 백성들이 뭐라 할 건지 하여튼 잘 안 쓰는 땅. 근데 누군가 뭐 경작은 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쫓아야겠죠. 그런데 척박한 땅이랍니다. 산지를 주겠다. 근데 아이네아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동맹국으로 받아들이고 불러들이겠다. 정착하여 도시를 세우라고 할 거고. 근데 그들이 다른 부족의 땅을 차지하든지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뭐 함선을 또 건조해 주자.
조선소, 청동, 일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다고 하면은. 근데 이것도 좀 문제지. 자기가 뭐 하여튼 사위 삼겠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100명의 사절단을 보낼 거랍니다. 손에 평화의 가지를 들고 그리고 선물을 잔뜩 해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아젠다를 던진 거예요. 평화의 아젠다를. 내가 땅도 줄 거고 하여튼 그쪽에 평화, 왜냐면 분위기는 지금 평화 조약을 맺으라는 거 아닙니까? 양쪽으로 다 봐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준 건데, 그랬더니 드랑케스는 아까 저기 트로노스를 엄청 싫어했던 장래를 위해서 협의차 이제 같은 지도자인데, 그가 일어섰습니다. 트로노스의 명성을 시기하고 배합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이 작가가 예민한데, 악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맞서는 사람은 선인이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좋게 표현되는데 좋게 안 표현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그 씀씀이는 해프고 언변은 훌륭하나 전쟁에서는 이제 손이 굼뜨고 이런 사람이죠. 회의석상에서는 속이 떠버리 취급받지 않는, 말은 잘합니다. 신분도 있을 거고 파쟁이 능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파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파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늘 내가 옳다 이런 거를 주장하고 상대방이 나쁘다 이러면 파쟁이 불러나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수용하고 좀 협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쟁의 드랑케스는 능한 사람인 거예요.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작가가. 그리고 백성들의 처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린 다 뻔히 알고 있는데 발설하기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뭐 트로노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불운과 376쪽 삐뚤어진 품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비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토록 많은 지도자들이 죽고 도시가 옹 슬픔에 잠겨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다.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트로노스 때문에. 그는 도주할 수 있으리라 믿고 트로이아 진영을 공격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사실 도주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도주했습니다. 한 번은 성벽 안에 갇혀 있다가 무공을 하긴 했지만 백성들 못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물에 빠져가지고 한 번 나왔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냥 홀려가지고 아이네아스 그 허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혼자 바닷가로 갔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걸 좀 비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드랑케스는 왕을 약간 뭐랄까 엿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빼어난 사위에게 시집을 보내서 영원한 동맥으로 이렇게 화친을 맺고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두려움에 357행에 보면 그토록 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자신에게 간청하고 그 자신에게 자비를 빌도록 합시다. 그가 양보하여 자신의 권리를 왕과 조국에게 돌려주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제 트루누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트루누스가 아직도 권력이 있고 약간 눈치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나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트루누스에게. 이해되시죠? 나라를 내놔라. 양보해라. 권리를 조국에 돌려줘라. 전쟁에는 안전이라는 게 없다. 트루누스요. 우리 모두가 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화. 평화의 유일한 불가침이 담보. 이건 결혼이거든요. 그 담보. 사실은 결혼이 그런 담보물로서 동맹의 의지를 주는 거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고대에는 왕족 간에. 그때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366행에 자존심을 버리시오. 패배를 인정하고 떠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참 어렵죠. 트루누스가 패배를 인정하고 떠날 수가 있는가.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 성향이 그렇게 못해죠. 트루누스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리고 명성을 갈망하고 싶다면 두 가지 제안한 거지. 떠나시오. 이렇게 다 두고 떠나라고. 백성들을 생각해가지고. 두 번째는 명성을 갈망한다. 또 왕국의 지창금을 받기를 원한다.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1대1로 맞서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트로이 전쟁에서도 파리스가 그걸 거부해요. 헬레네 돌려주고 선물 주고 이렇게 끝내자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전쟁 끝내자고 조금 더 보태든 이렇게. 사실 대부분의 백성은 파리스까지 그냥 돌려주자 할 수도 있거든요. 전쟁의 원흉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왕이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 여기도 트로누스가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긴 굉장히 두 번째 건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지. 첫 번째 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희망이라도 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운 좋으면. 헥토르가 아킬레우스하고 싸운 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선조들이 상무정신이 있다면 도전해서 그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싸우라고 돼 있어요. 트루누스가 이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엄청 비난해요. 비난하는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말로 막 떠드는 자. 내가 얼마나 큰 무운을 했는지 378쪽에는 승리를 거둔 거 다 봤을 텐데 큰 공포를 일으키고 혼란을 빠뜨리고 그리고 두 번 패한 부족 트로이죠. 힘을 찬양하면서 라티누스의 힘을 깎아내리는 거. 왕의 힘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왕을 좀 그런 게 아까 있었죠. 아까 트랑케스가 한 얘기는 우리는 패전국이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는 식으로 뒤에 더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척박한 땅을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아에네아스에게 맡겨야 되는 처분을 평화를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트루누스는 결국에는 왕에게 다시 그대와 그대의 원대한 계획으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자고 하는 거죠. 410행에 보면 그대가 우리 무구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면 왕이시여 그러면 또 행운의 여신이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무구들을 다 내려놓고 화친을 청하도록 합시다. 왕도 우리 무구를 신뢰하지 않는다. 행운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아직도 419행 아직도 힘과 젊음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우리를 도울 이탈리아의 도시와 백성이 남아있고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는 망신스러운 그 천문턱에서 좌절하고 나팔 소리가 나기도 전에 사지를 떨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변천, 세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있고 행운의 여신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432행에 보면 볼키스 쪽의 명문가 출신인 카밀라도 있는데 기병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아직 볼키스 쪽이 참여를 했다고 아까 부대 이렇게 할 때는 나왔는데 카밀라가 주력군인 이 기병을 이끌고 오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곧 그도 온다고 했다. 그래서 테오케르 백성들이 유독 나오고만 싸우겠다고 도전한다면 나는 그와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고 투르누스는 이미 라티누스에게 이 목숨을 바쳤소이다. 이러면서 아에네스가 나를 부른다고 하면 나도 바라는 바이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 서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돼 있어요. 토론할 것도 없죠. 뭐 싸우겠다고 하니까. 싸울 건지 말 건지 1대1 대결을 하겠다고 트루누스가 뭐 토론은 벌어지지만 결정을 한 거죠. 아에네아스는 진영을 나와서 싸움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문이 또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적군이 오니까 도시가 이제 공포로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테오케르 백성하고 티루레니아인들의 부대가 진열을 갖추었다. 그래서 애완대로 부대가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뒤에서는 표현되기도 하는데 좀 소수로 남은 것 같아요. 팔라스 시신하고 같이 간 것 같고 젊은이들은 이것을 보고 젊은이들은 무구를 달라고 외치고 아버지들은 슬피 울면서 중얼거리고 그러니까 노인과 젊은이들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새떼가 우둥지에 내려앉을 때처럼 하여튼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라티누스의 그 백성들이. 트루누스가 그때 기회를 놓칠세라 트루누스 외칩니다. 계속해서 회의나 앉아서 하면서 평화를 찬양하시구려. 침범하고 있는데 저기. 그래서 무장하라고 볼키스 쪽의 대원들에게 무장하라고 위르고 루툴리 쪽도 인솔하시오. 하여튼 메사푸스라는 자도 굉장히 지휘급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무장한 기병대를 넓은 들판으로 전개하라. 통로를 봉쇄하고 또 성탑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막 재빠르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나와 함께 공격에 가담하도록 하시오. 1대1 하겠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그죠? 공격하라 뭐 이렇게. 들판으로 막 기병대를 전개하라 이러고 있으니까 하여튼 말이 안 맞아요. 라티누스는 회의를 파하고 이 암울한 시대에 기분이 상해서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또 뒤로 미루었다. 굉장히 우유부단한 왕이죠. 권력이 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아에네아스를 자진해서 사위로 집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몹시 자책했기 때문이다. 이 노인은 뭐 하여튼 자기가 뭐 아젠다를 놓고 하면 금방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기회가 있었죠. 부인이 그렇게 미쳐 날뛸 때 설득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 아니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마당에 보면은 공세가 바뀌었습니다. 성벽은 이제 오히려 트로이아 사람들이 성벽을 공격하는 형태로 됐고 근데 거기 왕비가 수많은 부인들 무리에 둘러싸여서 477행에 팔라스의 신전으로 아테네 신전으로 가서 선물을 가져가고 재앙의 원인인 라비니아도 고운 눈을 내리깔고 함께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비니아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재앙의 원인이라고 그냥 신분데 죄도 없는데 헬레네처럼 이렇게 묘사돼 있죠. 헬레네는 뭐 도덕적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딸도 놓고서
남자 따라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근데 뭐 여기 라비니아는 아무것도 아닌데 재앙의 원인이라고 슬픈 기도를 막 어머니들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헤카베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전쟁 나니까. 그래서 기도는 프리기아의 도둑들의 창을 손으로 꺾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동댕이 쳐주소서 뭐 이렇게. 그래서 트루누스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무장하고 1대1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으로 벌써 적군하고 싸우고 있다. 491행에 보면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전쟁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마치 사슬을 끊고 마구간을 달려나가는 그 소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몸으로 넓은 들판에 이르러서 안 말 때가 또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든 말이든 뛰쳐나가서 저 푸른 들판을 자유를 향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 또 안 말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마치 천국으로 가는 어떤 순말 그런 묘사처럼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카밀라가 대열을 이루고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병대, 카밀라가 볼키스 쪽에 기병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카밀라가 와가지고서는 503행, 4행 이렇게 보면은 나는 감히 아에네아스의 백성들을 향해 나가 혼자서 티르레니아의 기병대와 맞설 것을 약속하겠어요. 이렇게 혼자서. 그리고 그대 자신은 보병으로 성벽 옆에 머물며 도시를 구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용맹한 여인입니까? 자기 기병대가 왔으니까 기병대가 지금 티르레니아의 기병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기병대 맞서고 본인은 성벽 옆에서 도시를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전세를 보면 아에네아스는 물론 트로이아 백성들이 일부가 나오긴 했지만 아에네아스는 다른 쪽으로 골짜기 쪽으로 오거든요. 그 빠른 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걸어서 약간 거기를 이제 뒤에서 보면 매복하기로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카밀라가 도시를 구하라고 여기 성벽 옆에서 도시를 구하라는 건 좋은 조언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성벽을 비워놔요. 무방비로 트루누스가. 그래서 아에네아스가 그쪽으로 공격하거든요. 도시가 그래서 막 쑥대밭이 되고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약간 무너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감사의 뜻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정신은. 그래서 나와 노고를 분담하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와. 그래서 소문을 자기가 들어서 511행에 첩자들이 알려주기는 바는 확실한 바는 아에네아스는 무장한 기병대를 보내서 들판을 유린하게 하고 자신은 가파르고 외딴 그 산등성이를 넘어서 도시로 오고 사실 이거 뭐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포에니 전쟁에 그러니까 약간 기만 전술 같은 거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니발처럼. 굳이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요. 여기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디 산등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등성이라 해서 도시로 오겠다는 거예요. 아에네아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니발을 연상시키는 건데 그래서 거기 도시로 오고 있는데 숲 사이로 길이 푹 꺼져 있는 곳에다 복병을 준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협곡 양끝에 무장한 군사들을 배치해서 자기는 거기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는 기병으로 트리레니아의 기병대를 맞서 교전하고 자기는 이제 아에네아스 맞서가지고 그가 협곡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여기서도 자기 부하 메사푸스를 비롯해가지고 다 라티움의 기병대들은 다 누구의 밑에? 카밀라 밑에. 카밀라가 다 지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단한 용맹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트로이도 주로는 이제 기병은 에트루리아인들이고요. 그다음에 트로이는 산길 슬구를 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서가지고 트루누스는 아에네아스를 찾아 매복할 거고 이제 카밀라는 에트루리아 기병대하고 기병으로 맞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3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매복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나뭇잎이 우거져 있고 좁은 오솔길이 나 있고 거기 협곡 통로가 있는데 거기 또 골짜기 위에는요. 위에서는 잘 보여요. 망대들. 근데 밑에서는 위가 평지가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딱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매복했습니다. 트루누스가. 530행에 보면은 그 상황에서 라토나의 딸 디아나죠. 라토나는 레토 여신이니까 아르테미스가 오피스라는 요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소녀 카밀라가 원래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디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냥꾼이고 그 여신에게 바쳐진 아이예요. 이따 사연이 나올 텐데. 그래서 걔가 안타까운 거예요. 무구를 두르고 사냥터에서 활 그런 게 아니고 무구를 두르고서
그거 다 별 소용이 없을 텐데. 그래서 나에게는 그녀가 누구보다 사랑스러운데 그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 카밀라에 대해서. 카밀라의 아버지가 여기 539행에 보면 메타부스예요. 메타부스? 뭐 회사 이름 같네. 메타 요즘 많이 메타부스. 메타부스가 권력 남용으로 백성들의 미움을 사서 왕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일어났겠죠.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도망치면서 어린 딸을 망명생활의 동반자로 데리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은 자기 부인의 이름이 카스밀라였는데 조금 바꿔서 카밀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딸아이를 안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품고 산등성이와 인적 드문 숲을 찾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압박이 그다음에 볼키스 쪽에 군사가 추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보지만 독재자, 하여튼 좋지 않은 통치자는 쫓겨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겠죠. 메젠테우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그래가지고 강둑에 이르렀는데 범람해요. 그래서 이거는 헤엄쳐 가려고 했는데 딸이 있잖아요. 딸을 안고 헤엄쳐 갈 수는 없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적은 지금 자기 백성들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있고, 그래서 창을 들고 딸아이를 거기다 묶습니다. 방해 안 되게. 그리고서는 라토나의 딸 아르테미스에게 기도를 합니다. 디아나에게 시녀로 바치겠다고, 이 아이를 시녀로 바치겠다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바람에 이 아이를 맡긴다. 그 부디 거둬달라. 이렇게 하면서 창을 던져요. 근데 창이 날아가가지고 애를 묶고서 건너편에, 그러니까 안전하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자기는 헤엄쳐가지고 아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신에게 선물로 바쳐진 아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고 그 사람은 메타부스는요, 성품이 그를 받아주는 도시도 없었고 환영한다고 해도 그가 본성이 거칠어서 응하지도 않았을 거랍니다. 그래서 혼자 외딴 산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딸을 키웠어요. 딸을 말 젖으로 이렇게 딸을 키우고, 똑바로 섰을 때부터 창을 무장시켜고 막 어깨에다가 화살 걸어주고, 그래서 하여튼 대단한 용사로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딸 하나를 남자처럼. 그리고 워낙에 예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레니아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녀는 다나만을 섬기고 무구와 처녀성에 대한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결혼을 원치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이제 캐릭터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가 전쟁에 말려들어서 이런 거 테우케르 백성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신이. 그래서 자기 오피스라는 요정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명에 핍박받고 있는데 근데 그를 위해서 그가 죽을 거긴 하지만 내게 바쳐진 신성한 육신을 상처로 더럽히는 그자 트로이아인이든 누구든 간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육신이 약탈되지 않도록 무구들을 구름에 쌓아서 날라주고 그녀의 고향에 있는 무덤에 안치해 줄 거랍니다. 여신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르페도는 자기 아들이니까 그랬죠. 그렇죠? 그 죽음에 대해서. 사르페도는 얘를 구해줄까, 내 아들인데, 근데 헤라가 반대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대신에 사르페돈의 그 시신을 자기 고향 땅에 리키아, 그 먼 데로 데려가는 것으로 명예를 높여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그녀는 처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훼손된다라는 그 주제를 놓은 거예요. 포로로 잡히든 죽든 간에. 왜냐하면 디아나 여신은 처녀성을 보호하는 여신이거든요. 그게 훼손되는 거는 막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그 처녀의 몸에 창을 박은 자, 예를 들면 그것도 응징할 거고, 그리고 그 처녀의 몸이 훼손되지 않도록 데려갈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신은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자기에게 바쳐진 신이고 자기가 이 어린아이 있을 때부터 구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인연을 이제 여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이에 트로이아인하고 에트루리아인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오고 있죠. 애완대로 부대는 계속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팔라스 이후로. 그 다음에 메사푸스하고 이게 라틴족 기병대 카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병과 맞서 싸웁니다. 탁 부딪혔어요. 함성 일어나고 뭐 말들을 격려하고 하여튼 굉장한, 그래서 굉음이 나고 말의 가슴과 가슴이 부딪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장면 같은 거 있잖아. 확 부딪히는 거.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때 라티니족의 대열이 그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도시 쪽으로 도망가요. 방패로 등을 가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병과 기병이 딱 마주친 순간에는 에트루리아 기병대가 좀 우세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성벽 가까이 갔을 때 또 말을 돌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트로이아인들이 또 쫓겨나가가지고 달아나고, 그래서 조수의 변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2번 성문을 왔다 갔다 합니다. 3번째로 맞붙었어요. 그때 이제 전투가 점점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래서 기병과 기병이 마주치는 소리입니다. 말들도 막 부상당하고 죽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387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388쪽으로 가면 그때 화살통을 맨 카밀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존족 여전사들처럼 그들은 이제 흑해 연안에 살면서 이제 여자들만 사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 가슴도 절개를 해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전사 부족이에요. 근데 카밀라는 어떻게 묘사됐냐면 아마존 여선자처럼 전투하기 위해서 한쪽 젖가슴을 드러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절개한 게 아니고 드러내면 더 잘 싸우나 모르겠네. 그리고 창을 던지고 양날 도끼를 휘두르고 그다음에 화살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뒤로 돌려서 적군에게 도망가면서도 쏠 수 있다. 이거 우리 장군총 고구려 거기에 보면 나오는 건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네. 이거 기원전 얘기인데 도망가면서도 이렇게 활을 쏠 수 있는 카밀라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사람은 여지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창과 칼이거든요. 그리고 돌 던지고 이런데 여기는 벌써 아주 굉장한 신식군 무구가 하여튼 도망가면서도 활을 겨누어서 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녀들, 가려뽑은 시녀들 둘도 따라갑니다. 여신과 같아요. 그래서 다나 여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히폴리테라든지 펜테실레이아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다 아마존의 전사 또는 여왕들인데 아마존 여전사처럼 싸웁니다. 그래서 388, 389쪽에 다 죽이는 장면이어서 제가 세봤는데 10명을 죽입니다. 389쪽까지 보면은. 근데 중간에 679행, 8행에 보면은 오르니티스라는 자가 사냥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술송아지 모피로 어깨를 가리고 머리는 늙은 늑대 아가리 이렇게 뼈까지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사냥용 창을 들고 농촌에 사냥용 창을 들고 기병대 한복판을 움직이고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인데 기병대 한복판에 약간 파리스가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하고 왔어요. 짐승 가죽 걸쳐매고서 나와가지고 1대1 대결하자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상황이 안 맞는 약간 갑옷도 아니고. 그러니까 카밀라는 자기도 동료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직업이 똑같은 사냥꾼입니다. 모양도 사냥꾼 똑같아요. 근데 그를 따라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죠. 전쟁의 어떤 참상이죠. 그런 거를 일부러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는 그대는 숲속에서 들짐승을 몰아내는 줄 알았더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좀 봐줄만 한데 안 봐줬다는 얘기입니다. 390쪽에 보면은. 근데 누구 하나 애걸복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도끼로 이 박살을 무구까지 해가지고 이런 장면도 있고 그 뜨뜻한 뇌가 막 튀었다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여인의 아주 예쁜 얼굴에 이제 그 뇌가 튀는 그런 것처럼 보여주고 있죠. 그녀를 마주치면 적군, 그러니까 트로이아하고 에트리아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맹수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또 한 자가 있는데 벗어나기는 이미 늦었고 공주의 공격을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챈 사람. 계략을 쓰기로 결정했답니다. 704행, 3행에 보면은 그대가 힘센 말에 의지한다면 뭐 그리 대단하느냐. 보병 대 보병으로 싸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병으로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내립니다. 1대1로 대결하자고.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 도망가요. 나쁜 놈이지. 아주 비겁한 거죠. 그랬더니 따라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여기 보면 719행에 보면 이 부족이 다 그렇게 미끌미끌한 재주라고 돼 있는데 아주 비겁한 어떤 재주, 속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소녀는 빠른 발로 달려가지고 추월했답니다. 말을 추월해가지고 고삐를 잡아서 응징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킬레우스 저리 가라죠. 도망가는 말을 잡아가지고 추월해가지고 이런 이제 매가 비둘기 낚아채는 것처럼 채꼭 725행에 보면 725행 그 제우스가 보고 있어요. 꼭대기에서. 그래서 타르콘, 아까 타르콘은 트루리아인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트루리아인들이 지금 카밀라에게 일방적으로 기병들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 도망가고. 그때 이제 지도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죠. 그에게 이제 분노를 이게 싸움터로 내몰면서 분노를 부추겨가지고 기병대들은 이제 한 소리 하게 합니다. 게을러 빠지고 뭐 비겁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파리스에게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736행에 그대들은 연애나 야간 전투에서는 결코 동작이 느리진 않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투는 도망가고 뭐 하는데 연애, 야간 전투에 이제 밤에 그런 건가 봐요. 동침하고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는 뭐
일리아스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뭐 파티장에서 그러니까 파리스를 염두에 두고 트로이아 사람들 얘기할 때 이러는데 자기 백성에게 질책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르콘이 그래서 들불처럼 평야를 내다르면서 전사들도 함께 막 그러니까 전세가 조금 바뀌는 장면이에요. 지도자급이 나와서 백성을 격려하고 막 꾸짖고 그리고 앞서 나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타르콘이 좀 무모하긴 해도 성격이 보니까 배를 막 그냥 무식하게 육지에 대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방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약간의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전투력은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의 묘사가 독수리로 묘사돼요. 뱀을 낚아채고 뱀이 뭐 까리를 들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타르콘이 엄청나게 의기양양하게 활약을 합니다. 그 사이에 760행, 759행에 보면은 아룬수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룬수가 카밀라 주위를 돌면서 그녀만 따라다닙니다. 창술에는 카밀라를 능가해요. 창을 굉장히 잘 던지는 사람인데 거기 소리 없이 미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계속 따라다니며 주위를 뱅뱅 돌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창을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770행에 보면은 그때 마침 창을 던지려는 찰나예요. 그때 마침 클로레우스라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 자는 이제 퀴벨레산에서 여신을 섬기는 사제였는데 무구가 엄청나요. 막 번쩍번쩍이고 황금투구 쓰고 있고 린네 천으로 만든 샤프란색 외투가 샤프란색이랍니다. 775행에 보면 이 자가 도망가고 있거든요. 황금 브로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카밀라가 그 자에게 빠져 있어요. 소녀는 779행에 사냥꾼 모양 전쟁터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만 아까 이제 클로레우스라는 아주 화려하게 입은 사람 그만을 골라서 다른 사람 거들떠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추격하고 있어요. 조심성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마치 이제 사냥꾼의 기질이 드러난 거야. 아시겠죠? 하나만 잡는다라는 것처럼 너무 좋은 포획물이 있는 것처럼 전리품을 얻겠다라는 그 욕심에 불타 있어요. 그때 아룬수가 기회가 온 것을 알고 창을 던지겠죠. 그래서 저 흉측한 괴물이 792행에 내 손에 부상당하고 쓰러지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 명예도 없이 고향 도시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번 저 여자를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이제 바라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이부스가 하나는 들어주고 하나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바람에 흩어버렸다. 뭐냐면 카밀라를 죽이는 거는 허락했어요. 승낙했어요. 그런데 고향 땅 언덕을 보는 거는 허락하지 않았다. 죽을 거니까. 왜? 디아나 여신이 죽이겠다 했거든요. 그 신성한 육체에 손상을 입히는 자를 이제 응징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을 던졌을 때 윙윙거리면서 그때 볼키스 쪽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마음과 눈이 여왕 쪽으로 향했어요. 카밀라 쪽으로. 근데 정작 그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냥감에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창이 드러난 젖가슴 아래로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이 매달려 있습니다. 처녀의 피를 빨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이 아까 둘 시녀가 같이 따라다니까 부축했고 가장 놀란 건 아룬수래요. 자기가 던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도망칩니다. 늑대와 같이 묘사되어 있는데 도망칠 때 늑대가 꼬리를 배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리고 숲으로 도망갈 때처럼 그렇게 당황해가지고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군사들에게 섞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디아나 여신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죠. 카밀라는 아카라는 시녀처럼 따라다니는 그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트로누스에게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나 대신 전투에 가담하여 도시에서 트로이아인들을 물리치라고 말이야. 자, 자리 꺼라 하고 그녀는 이제 목을 축 늘어뜨립니다. 죽었죠. 그때부터 카밀라가 쓰러지고부터 전투는 더 거칠어졌고 일방적으로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인들 여기 아르카디아인 좀 나오네요. 그 기병대가 똘똘 뭉쳐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라는 요정이 아까 이제 디아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디아나를 숭배하고 화살만 메고 다녔건만 하여튼 너의 마지막 죽는 순간 아무 명예도 없이 너를 버리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너의 죽음은 유명해질 것이고 카밀라죠. 그리고 네 육체를 훼손한 그 자가 누구든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활을 꺼내서 날리니까 쭉 날아가가지고 그를 이제 여기서 보면 863행에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아룬수는 들었어요. 바람 슉 소리가 들었겠죠. 마치 영화 같아요. 영화에서 화살 날아가는 거 소리 들려주는 것처럼 글로 쓰는 거죠. 화살촉이 그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새 이제 가슴에 꽂혀가지고 아룬수는 숨을 거두는데 그의 전우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먼지 속에 누워있게 내버려 두었다. 죽었는지도 몰라. 이 사람이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고는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죽었는지, 그리고 전우들도 전혀 모르는 그런 죽음. 그리고 카밀라는 그에 반해서 아주 영웅스러운 유명한 죽음.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누가 승자인지 모르죠,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을 잃게 되자 카밀라의 기병대가 달아나기 시작하고 루틀리족도 무질서하게 달아납니다. 다 달아납니다. 성벽적으로. 그때 성벽의 막루에서 보고 있던 어머니들이 지금 877행 가슴을 치고 곡소리가 납니다. 별에 올라가요. 그 곡소리가. 여기 일부는 문을 닫았어요. 전우들에게 길을 열어주거나 간청하는 자들을 성벽 안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박한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후방으로 막 후퇴하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닫아가지고 일부는 못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그 앞에서 비참한 사륙전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부모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누군가 거기 밑에서 못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서로 그냥 해자에 굴러 떨어지고 말이 그냥 와가지고 충돌해가지고 문설주 들이받고 죽고, 그때 어머니들은 위에 올라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참나무들, 곤봉, 하여튼 돌들, 말뚝 이런 거 막 던집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어머니들이. 우리 뭐 행주산성 전투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여인들이 와가지고 성벽 전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투르누스가 숲에 있었지 않습니까? 매복하고 비참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카가 아까 카밀라의 전우죠. 와가지고 비참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볼키스 쪽이 대열이 괴멸되었고 카밀라가 전사했다. 공포가 성벽에 다가가고 있다. 투르누스는 그 얘기를 듣고 미쳤습니다. 그게 요피테르의 준엄한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복하고 있던 언덕을 버리고 숲을 떠납니다. 그래서 들판을 벗어나서 들판에 이르자 그때 아이네아스가 혁곡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어두운 숲속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투르누스가 기다려서 매복해서 잘 했으면 아이네아스는 죽었죠. 근데 카밀라가 죽었고 기병이 완전히 괴멸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가지고 매복처를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시점적으로 보면 아주 교묘하게. 아이네아스가 이제 나와 보니까 이 먼지가 앞쪽에서 쭉 일어나는 거죠. 라우렌툼 부대가 건너는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저들이 이제 성으로 가고 있는 거.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 앞에다가 방벽을 구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트로이군이. 그러니까 여러 번 전투는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인간은 모르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근데 그게 조금 지연됐거나 기회가 있었으면 전쟁이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의 뜻, 준엄한 뜻이라고 표현한 거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떤. 여기서도 아이네아스를 죽일 수 있었는데 못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앞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전쟁 상황이나 이런 거는.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더 견뎌가지고 아이네아스가 조금만 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12권 마지막 권입니다. 바로 갈게요. 운명의 결투입니다. 여기 시선이 이제 투르누스가 가잖아요. 1대1 약속해놓고 이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기분 좋아가지고. 사실 투르누스가 느닷없이 전쟁을 몰아간 거거든요. 카밀라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전투. 그러니까 뭐 왕은 그러고서 쏙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목은 자기에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는 막 화해할 수 없는 분노로 하여튼 거기 부상을 입고서 전의에 더 넘치는 그런 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겁 없이 몸에서 창을 부러뜨리고 막 피투성이 입을 막 울부짖은 그런 사자. 죽음을 재촉하는 거죠. 나는 싸울 겁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와가지고 나는 싸울 겁니다. 계약을 맺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라티니족은 앉아서 구경이나 하십시오. 그랬더니 라티누스가 무엇이 최선인지 깊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요. 온갖 우연을 다 저울질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중한 왕이에요. 투르누스는 사실 자기 미망이거든요. 1대1 하려고 했으면 그냥 그걸 하지. 인제서 이제 군이 괴멸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1대1 대결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라티누스 얘기는 지금 결혼하지 않고 이 근처에 있는 소녀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하나 하면 되고 투르누스는. 그리고 이 내 딸을 결혼시키지 않은 거는 내 의미이기도 하고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전쟁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지, 나를 덮치고 있는지, 그리고 투르누스 그대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라는 거 보고 있지 않냐. 우리가 2번이나 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4행에 보면. 큰 싸움에서 2번 패했다. 그건 이제 메젠테우스가 살해됐을 때, 그때 투르누스가 도망갔잖아요. 명목상으로 보면. 그때고 지금 카밀라가 괴멸됐을 때. 하여튼 굉장한 장수들이 괴멸돼 2번이나 패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투르누스가 죽은 뒤 내가
그들을 전으로 맞을 작정이라면 왜 너가 살아있을 때 성할 때 전쟁을 끝내지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끝내자라는 거죠. 너 살아있을 때 끝내자. 너가 1대1 대결에서 뭐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 이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늙은 왕이 생각할 때는 너의 늙은 아버지를 살아있나 봐요. 트로누스의 아버지. 그 생각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랬더니 트로누스는 그거에 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분노를 누르기는커녕 더 키워졌고 치료가 증세를 더 악화시켰다고 돼 있어요. 나를 위한 염려라면 부디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죽음과 명성을 막교환하게 해달라. 자기는 죽음을 불사하고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왕비가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사위를 만류하려고 했어요. 한 가지만 부탁하겠네. 자네가 유일한 희망인데 내 노년의 위안이고 이 집은 전적으로 자네에게 달려있네. 60행입니다. 전쟁 그만두게나. 어떤 운명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네. 트루누스여, 자네가 죽으면 나도 이 가증스러운 빛을 떠날 것이며 아이네아스가 사유가 되는 꼴은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라비니아는 어머니의 이런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두 볼에 눈물이 젖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트루누스는 사랑으로 혼란에 빠졌다고 돼 있어.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상황이 이게 지금 거기서 사랑을 느끼나? 아무튼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네아스를 사위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살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묶인 운명처럼 돼 있어요. 트루누스를 전쟁에 그만두게나 하는 설득은 전혀 거꾸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든 가가지고 이겨라 이런 느낌 아닙니까? 하여튼 이상해요. 전쟁 그만두게나. 근데 어쩌라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 내 딸을 데리고 도망가든지 뭐 그런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누스가 불길한 전조, 눈물 이런 거 있잖아요. 여인의 눈물, 죽음 이런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저를 그렇게 전송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78행에 테오케르 백성들과 루틀리족의 무구들은 쉬게 하라. 1대1 대결할 거니까 우리 두 사람의 피로 전쟁은 끝낼 것이다. 거기 들판에서 라비니아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가려질 것이다.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무구를 갖추는데 이 칼이요. 칼이 트루누스의 칼이 불이신 불카누스가 만든 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우누스를 위해서 만들어줬던 거. 그걸 스틱스 강에다 담궜던 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신이 만들어준 칼이 칼만 도드라지게. 나중에 이 칼을 갖고 가지 않아서 죽게 돼요. 트루누스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불카누스가 만든 칼. 미쳐 날뜁니다. 지금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눈이 막 살기에 번쩍번쩍거리는데 그리고 아이네아스는 이제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져다 준 무구를 입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제시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조건은 딱히 없는 거죠. 그냥 이기는 사람이 뭐 결혼하고 그런 거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아들 이울루스를 위로하고요. 그다음에 라티누스 왕에게 확답을 전하도록 화친의 조건을 알려주었고 사절단에게 명령했다. 어떤 이제 조건을 받았는지 또 그걸 화답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대체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일 겁니다. 아이네아스 뭐 그렇게 많은 거를 초기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벽 바로 밑에 이제 결투 장소가 준비되어 있고 125행에 보면 무쇠로 중무장했다. 근데 이거 시대가 일리아스 보면 다 청동이거든요. 무기는. 무쇠는 세발속밖에 없어요. 그냥 자체 무쇠. 그걸로 뭘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시대가 바뀔 수 있나? 철기 시대로. 이런 것도 약간 실수예요. 작가의. 군중들이 다 성탑, 지붕 막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윤호가 언덕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뭐 그때는 아무 이름도 없는데 나중에서 이제 알바누스라는 그 꼭대기 언덕에 앉아가지고 트루누스의 누이 유트루나를 부릅니다. 끝까지 뭘 회방을 놓는데 1대1 대결. 우리가 예상하지만 이 회방은 맹약을 깨는 거죠. 1대1 대결을 깨는 거. 너에게 닥친 고통을 내가 알려주겠다.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406쪽에 되었어요. 이 젊은이가 트루누스가 힘에 부치는 그 운명에 맞서 싸우러 가고 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오라비를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감행한다면 가보라. 불행한 자에게도 어떤 행운이 따를지 누가 알겠냐. 유트루나 그랬더니 눈물을 쏟으면서 3번이나 자기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윤호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오라비를 죽음에서 낚아채든지 전쟁을 부추겨 이미 맺은 조약을 파기하게 하라. 이거죠. 낚아채봐야 뭐 또 죽으니까 또 파리스 같은 거 되는 거죠. 그렇죠? 성으로 가가지고. 근데 뭐 침실이 없어. 이 약혼녀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죠. 맹약을 파괴할 겁니다. 라티누스가 사두마차를 타고 막 왔는데 여기 태양신 상징인 황금 빗살 관을 쓰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선조가 태양신. 요게 이제 근거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보면은 이 라티누스가 거기 뭐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키르케하고 오디세우스의 아들로 나와요. 키르케가 이제 태양신의 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족보는 완전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양 데려오고 하여튼 온갖 신에게 407쪽에 보면은 이제 강의 신, 뭐 하여튼 전쟁의 신, 태양신 다 불러가지고 서약을 확답을 하는 거죠. 여러 신들이 이 맹약에 대해서. 아이네아스가 투르누스에게 돌아간다면 이 승리가 그러면 패한 자들은 계약에 따라서 에오안드루스의 도시로 물러갈 거라는 거예요. 이울루스도 자기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 들판을 떠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오안드루스 그 가난한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갈 거라는 거예요. 더 이제 동맹 관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일에도 무기를 들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 여기도 굉장히 아이네아스가 나는 그대들을 이제 테우케르 백성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을 거고 나를 위해 왕국을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어느 쪽도 패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으로 항구적인 동맹을 맺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맺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를 했음에도 승리자로서 그런 게 아니고 동등한 관계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라티누스는 내 장인으로서 통치권을 그냥 유지할 거고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우리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리고 라비니아는 도시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주게 될 것이고 라비니움이 생기죠. 아이네아스의 조건은 아이네아스가 이기면 무조건 좋은 거 누가 듣기 해도 왜냐하면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통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하고 자기들의 도시를 그냥 세우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티누스도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두 이제 지도자가. 그래서 자기들은 이탈리아에서 이 평화 조약을 깨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네, 이 홀에 걸고 홀도 보면은 이제 한번 가지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잘렸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다시 잎이 나지 않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서약 같은 거는 아킬레우스 맹세에서 있었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맹약의 조건은 사실 아이네아스가 전세는 꼭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쳐들어가면 이기는 전쟁이고 근데도 별다른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1대1 대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자존심 싸움이죠. 여인을 두고서. 그래서 루툴리족이 봐요. 그걸 보는데 싸움이 불리해 보여요. 마음이 흔들리고 불편하고 두 사람이 힘이 같지 않은 거예요. 딱 봐도 알아요. 더 가까이 붙어보니까. 그래서 이 투르누스가 408조 밑에서 세 번째 줄 탄원자인 양 공손하게 눈을 내리깔고 제단으로 걸어가는 투르누스. 좀 전까지는 자기 백성들 안에 있었을 때는 막 이게 약간 이제 광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1대1 대결했을 때. 근데 아이네아스를 딱 보고 마주해서는 이 완전히 이제 제단으로 가는 어린 양 같은 거예요. 느낌이 확연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볼에 소년티가 확 나고요. 몸이 파리해 보이고 누가 봐도 죽으러 가는 거죠. 1대1 대결은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누이 이투르나가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서 이 누이는 제우스가 이 처녀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를 하고 요정으로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강의 요정이에요. 그래서 강물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의 목숨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단 한 사람의 목숨을 걸라니 부끄럽지 않소. 우리의 수와 힘에서 저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단 말이요. 230행해보 232행 우리의 반만 출전해도 싸울 적을 구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1대1로 매칭하면 우리의 반만 해도 적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배 이상 병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1대1로 매칭해서 우리가 더 많으니까 싸울 상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짝이 없는 것처럼. 들판에 모여 앉아있는 우리는 조국을 잃고 이 거만한 주인들에게 복종을 이제 강요받게 될 것이다. 아이네아스 이거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문을 계속 퍼뜨리면서 이런 이제 하는 거죠. 투르누스의 누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랬더니 젊은이들의 마음이요. 불을 질러가지고 웅성거리고 라티니족도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라우렌트민들도. 전투를 쉬고 평화롭게 자기를 바라던 조금 전까지 그랬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동맹이 파기되기를 원하고 불공평한 운명을 동정하고 그때 유투르나가 하늘에서 징표를 보여주는데 속임수죠.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는 그 전조. 뭐냐면 황갈색 독수리가 새떼를 쫓아갑니다. 바다 쪽에 내리덮쳐가지고 백조 한 마리를 낚아챘어요. 놀랬죠, 사람들이. 근데 도망치던 새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서서 날개로 하늘을 어둡게 하고 구름처럼 새카맣게 때를 지어서 대기 사이로 바짝 뒤쫓아서
독수리가 이 새들의 기세와 백조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먹이를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아에네아스고 누가 봐도 백조는 낚아채인 백조는 이제 투르누스인데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작은 새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가지고 독수리에 대항한 거예요. 그 독수리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점관 점쟁이가 톨룸니우스라는 자가 내가 인솔할 테니 그대는 무기를 들으시오. 저 불황당 같은 이방인이 그대들은 허약한 셋대인 양 우리를 겁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겁주고 해안을 약탈하고 근데 그들은 곧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싸우자는 거. 빼앗긴 왕을 싸워서 지켜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달려가서 갑자기 적군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게 창이 9 형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형제가 9이었나 모양이에요. 트루레니아인의 아내, 그 다음에 아르카디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두 민족이 섞인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맞췄어요. 죬세와 혁대가 있는 그쪽을. 그래서 그 아들들이 창을 빼들고 투창을 집어들고 돌진합니다. 그래서 라우렌툼 부대가 또 달려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단은 여기서 재단은 신성한 맹약을 맺으려고 했던 재단이거든요. 뭐 양들이랑 이렇게 놓고 신들을 부르고 거기가 이제 약탈당하고 무기가 이제 날아다니고 맹약이 깨졌습니다. 여기 또 라티누스는 맹약이 깨지자 이 연약한 좀 늙은 왕은 모욕당한 신상들을 들고 도망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유약합니다.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412행에 가면 아에네아스는 그때 투구도 쓰지 않았고 무장하지도 않은 오른손을 내밀면서 부하들을 불렀어요. 이 무슨 불화냐. 갑자기 느닷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부하들을 억제하라고 전쟁 억제하라. 1대1로 싸우기로 돼 있다. 투르누스 내가 처리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싸우지 말라고 지시하는 건데 그때 누군가 어디선가 활이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누군지 여기 413행 첫 번째 누군지 우연인지 신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영광도 갇혀 있어요. 누가 자기가 했다고 떠벌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에네아스가 활을 맞고 전투에서 물러납니다. 그랬더니 투르누스가 또 희망에 달아올라서 이 사람 굉장히 단순해져. 1대1로 하기로 해. 또 전쟁이 나니까 또 달아올라가지고 미친 듯이 막 많은 사람들도 죽입니다. 이 마치 아레스가 질주하면서 방패를 휘두르며 굉음을 내고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하는 전쟁 부추길 때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참혹한 전쟁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막 전차가 말발굽이 뭐 이런 것들이 막 피를 튀기고 막 이런 것들. 에오메데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가운데로 돌진하고 있는데 돌론의 아들이랍니다. 그냥 하나 껴놓은 거죠. 우리가 이제 일리아스에서 보면 돌론 있잖아요. 펠레우스의 아들 전차를 요구했던 그자가 한번 나오고 다 죽고요. 투르누스가 엄청난 활약을 하죠. 군대가 다 물러나고 흩어지고 막 이럽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에네아스가 없기 때문에 또 일방적으로 이제 투르누스의 활약이 좀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383행에 승리자로 들판을 막 사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에네아스는 무네스테우스, 그다음에 아카테스 타기 부관들 또는 이제 지휘관들인데 진영으로 그들이 아에네아스를 데리고 가요. 그 아스카니우스도 함께하고. 아에네아스 부상이에요. 피를 흘리고 2걸음에 1번꼴로 긴 창에 몸을 기대고 제대로 이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죠. 나를 이제 치료해달라. 칼로 상처를 가르고 화살촉이 숨어있는 곳을 젖혀가지고 빨리 싸움터로 내보내게 해달라. 이제 백성이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아에네아스가 지금 싸울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보면. 그때 아이픽스라는 그자가 의사입니다. 포이부스에게 약간 의술을 넘겨받은 그가 치료를 하는데 약초들의 효력과 치료술의 사용법을 알고 그리고 아무 명예도 없이 침묵의 기술에 종사하고 싶었다. 그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는 치료법, 치료술 이런 거 알죠? 근데 명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침묵의 기술.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의사가 최고인데 옛날에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의사가 고쳤는지 신이 도와줬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떠벌리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직업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의사가.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이아픽스라는 자가. 근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403행, 4행 화살촉을 뽑고 집게로 무쇠를 잡아당겨 보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스승이었던 아폴론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 사이에 무서운 공포가 이제 트로이아군에게 파멸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기병대가 진격해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인간적인 어떤 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위기 순간. 그때 베누스가 411행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의 부상이. 그래가지고 딕탐눔, 이름 말을 두어서 딕탐눔이라고 딕테산에 크레테 딕테산에서 어떤 풀인가 봐요. 그건 염소들이 알아요. 염소들이 활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들이 활을 맞으면 요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 풀을. 그러면 치료를 해주는 약간 민간요법 같은 것 같은데 거기 그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야에 담가둔 강물에 이 약기운을 넣고 베개하고 암브로시아 신들의 음식입니다. 그다음에 뭐 약초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이 의사 이아픽스 노인이 이걸로 이 물로 이제 상처를 씻어냈더니 통증이 다 가십니다. 417쪽에 출혈이 멎고 그리고 손이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화살이 막 손을 따라서 밖으로 나왔대요. 알아서. 그리고 기운이 돌아왔다. 예, 여신의 도움으로.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 의술의 도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그대로 구해준 게 아니다. 어떤 신이 개입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에네아스가 다시 무장을 합니다. 방패 끼고 정강이 바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스카니우스를 또 자기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아 이러면서 너는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도록 하라. 멋있네요. 그렇죠? 진정한 용기, 노고, 힘들게 일하는 거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고 행운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에네아스는 내 힘으로 이 전세를 이제 바꾸겠다. 그리고 너는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내 외숙부 헥토르가 너를 고목해 하리라. 네 아버지가 아에네아스고 네 외숙부가 헥토르다. 그 사실이 너를 고목해 하리라. 이렇게 한 거죠. 그 사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거죠. 헥토르의 누이가 이제 어머니니까. 그렇게 하고 밖으로 나갔더니 이제 무네스테우스 같이 있던 지휘관들이 이제 같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일리아스에서 보면 헥토르하고 파리스 같이 나갈 때 전세가 역전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군이 갑자기 이제 순풍을 만난 것처럼. 그랬더니 막 공포가 거꾸로 이제 투르노스도 봤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까 부상당해서 질질 끌려가던 사람이 막 엄청 나오니까. 유트루나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떨면서 도망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 트인 들판으로 군대를 이끕니다. 먹구름이 막 쫙 몰려올 때도 같아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군중 전투가 벌어지고요. 461행에 보면은 툴룸니우스 그가 이제 창을 던져가지고 이게 맹약을 깬 자인데 그도 죽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아에네아스는요 이게 적군을 죽여서 땅에 뉘일 생각도 없고 추격하지도 않고 투르누스를 찾습니다. 투르누스 대결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투르누스의 그 마부를 밀어내고 유트루나가 누이가 마부 역할을 합니다. 디오메데스 전차를 탔던 아테네 여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곶비를 잡고 엄청 제비처럼 막 쏘다니고 있어요. 근데 들판을 가로질러서 막 다니고 있는데 좀 생뚱하게 다니는 겁니다. 맞부터 싸우게 하지 않고 멀리 피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에네아스가 이리저리 하여튼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도망가는 형국에 전차를 타고서 따라잡으려 할 때마다 말머리를 돌려서 도망치고 약간 이상하죠. 군대가 볼 때는 투르누스가 뭔가 좀 막 활약을 펼치다가 갑자기 아에네아스가 오니까 막 여기저기 도망가고 쓸데없이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메사푸스도 그 투르누스의 아주 그 뭐 오른팔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아. 자꾸 많이 나오거든요. 지휘관으로서 그가 창을 던져서 아에네아스를 향해 던졌는데 이게 투구의 정수리를 쳤어요. 그래서 장식을 내동댕이 쳤다고 되는데 약간 이제 죽을 뻔한 장면이죠. 위기 순간. 그러니까 아에네아스가 엄청난 활약을 하기 전에 약간 위기를 맞는다 이런 정도 특급 있는 전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에네아스가 한 번 싸움에서 3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투르누스만 찾아다니다가 이제 따라가지 못한 거죠. 사실 여신이 마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사람들 사연 좀 나와요. 아버지가 소장농이었던 520행에 보면 그런 얘기 가난한 집 아이가 권세 없는 집 아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죽었고요. 아무 죄도 없이. 아에네아스 525행에 보면 전체적 전세는 아에네아스와 투르누스는 둘 다 싸움터를 쏘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투르누스는 엄청난 활약을 하다가 아에네아스가 온 뒤로부터는 피해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숨을 누나가 부지하기 위해서. 554행입니다. 어머니가 한 가지 생각을 아에네아스에게 불어넣었어요. 성벽으로 나가되 부대를 이끌고 도시로 갑작스럽게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혼란에 빠뜨리도록. 도시가 전쟁에서 벗어나서 아주 평화롭게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지도자들, 무네스테우스 나오죠. 세르게스투스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밀집 대열을 이루고
566행에 보면은 내 계획이 갑작스럽다 해서 어느 누구도 늑장 부려서는 안 될 것이 갑작스러운 생각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벽을 파괴하자라는 겁니다. 성벽으로. 만일 저들이 우리 멍에를 받아들이고,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패배자로서 복종을 맹세하지 않겠다면 이런 조건을 건 적도 없거든요. 아이네아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생각해 놓고서, 나는 오늘 중으로 그것을 파괴하여서 연기나는 지붕들이 땅바닥과 같게 만들 것이요. 그러니까 지붕이 땅바닥에 무너지는 거예요. 투르누스가 나와의 싸움을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한 번 진 뒤 다시 맞붙기를 원할 때 내가 마냥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도시를 파괴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당한 전쟁의 머리이자 심장, 이 도시 횃불을 가져와서 화염으로 이 맹약의 이행을 요구하시오. 그런데 여기 이제 422행 밑에서 보면은 마치 자기가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것처럼 해놨거든요. 그거를 거부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 애초에 했던 얘기하고는 또 다르고, 감정이 이제 너무 이제 열받아가지고 몇 번째입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대열을 이루고 성벽 쪽으로 몰려갑니다. 불안해요. 시민들이 그걸 보고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문을 열라고 명령하면서 왕이 성벽으로 끌고 왔고 백성들에게, 하여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지키자고 하고, 이 성벽을 열라 지키라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안에서는 그 불운한 도시 슬픔이 막 뒤흔들어 놨어요. 그 왕비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적군이 오는 걸 보고 424행에 적군은 오고 있는데 그에 맞설 루틀리족이나 투르누스의 군대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투르누스가 죽은 줄 압니다. 왕비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자신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자 범인이며 원천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다 각자의 책임이 조금씩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왕은 왕대로, 딸은 딸대로, 여기 왕비는 왕비대로, 투르누스는 투르누스대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고 겉옷을 찢어서 대들보에 묶어서 자살을 합니다. 딸 라비니아가 그걸 보고 머리를 뜯고 볼을 핥히고 궁전에 곡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비니아 입장에서 이게 무슨 결혼이, 어머니가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강제 결혼 같은 느낌이 약간 있죠. 이 좀 글을 좀 잘 쓴다고 하면 이 결혼이 굳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를 정도로 약간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뭔가, 예를 들면 베누스에 뭔가가 있든지 사랑이 있든지 뭔가 한 것도 없이 여기 이러고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게 장례식 같은 결혼인데 그러고도 결혼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라티누스 왕은 아내의 죽음 소식, 도시가 함락된 그거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옷을 찢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 미친 상태죠. 투르누스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고병들 이제 추격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덩 떨어져 가지고 전차 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맥이 빠지고 더 이상 즐겁지도 않다고 질주가. 왜냐하면 혼자 막 돌아다녔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저 성벽 쪽에서 들립니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찔한 거예요. 도시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누이가 마부의 모습을 하고, 누이가 대꾸하지 않습니까? 625행의 투르누스여, 우리는 승리가 처음에 길을 열어준 이곳에서 트로이아 출신들을 추격하도록 합시다. 도시를 손으로 지키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로 가지 말라는 거죠. 자꾸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투르누스가 대답을 하는데 631행에 2행에 누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이미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리고 여기 전우들을 막 부릅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이어갈 생각이 없다. 죽은 자를 부르는 거예요. 나만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죽는 게 비참한가요? 이렇게. 지하의 망령들이여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하늘의 신들의 호의는 내게서 이미 또 멀어졌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하의 망령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내 혼백은 오점 없이 그런 과오를 알지 못한 채 그들에게 내려갈 것이며, 욕되게, 우리 선조를 욕되게 하지 않게. 그러니까 잘 죽게 해달라는 것처럼 비슷하게 들리고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때 사케스가 부하죠. 화살을 얼굴에 맞았어요. 부상당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와가지고 굉장히 비참한 거거든요. 패전국에 패전일보 직전에 어떤 상황인 거죠. 사실은. 부하 하나도. 그래가지고 투르누스 이름을 부르면서 투르누스여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여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티니족의 얼굴은 그대를 향하고 있고 라티니족의 눈도 그대를 향하고 있어. 그대를 가장 신뢰하던 왕비는 자기 손에 죽었다. 햇빛을 떠나고 말았어. 그런데 그대는 664행에 외딴 풀밭에 전차를 혼자 몰고 다니는구려. 투르누스는요, 운세가 변했고 그 모습에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고 멍하고 서 있습니다. 굴욕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질투, 자신의 용기에 대한 자의식,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전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향이 이제 사람이죠. 676행에 누나 이러면서 벌써 운명이 우세하니 나를 말리지 마세요. 이제 결정했다라는 거죠. 자는 이제 신과 운명이 부르는 곳 따라가겠다. 나는 아이네아스와 싸우기로, 그리고 죽음이 아무리 쓰라려도 그것을 견디기로 결심했다. 누나는 불명예스러운 나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고 명예롭게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81행에 전차에서 재빨리 뛰어내립니다. 슬퍼하는 누이를 내버려 둔 채. 왜냐하면 전차는 누이가 몰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기 결정을 한 거고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적군이 한가운데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성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투르누스가 대열을 헤치고 도시 성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루툴리족이여 창을 멈추시오. 라티니족이여 행운의 여신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그것은 내 몫이오. 이러면서 맹약을 보상하고 칼로 결판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1대1 대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투르누스의 이름을 듣고서 성체도 내버려 두고 하던 일을 다 중단합니다. 기뻐하면서 1대1 대결을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 공격하던 사람들도 다 눈길을 다 돌립니다. 무구를 어깨에서 벗었다고 돼 있어요. 이제 구경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로. 아이네아스가 여기서 1대1 대결하는 것도 되게 우습긴 하지만, 그쵸? 전투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투르누스도 참 미망해. 그래서 공간이 열렸고 두 사람이 마주합니다. 칼과 칼이 마주치고 두 마리 황소가 싸우는 것처럼 돼 있어요. 다른 사람 구경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기 725행에 보면 요피테르가 저울을 집어들었다. 균형을 이루었다고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황금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쪽이 죽는데 그거는 안 나왔어요.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누가 죽는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투르누스가요, 체중을 힘껏 실어가지고 칼을 내리치죠. 근데 음흉한 칼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내리치던 중에 달아오른 임자를 저버렸다, 칼이. 그래서 투르누스는 도망칠 수밖에 없고, 낯선 칼자루, 이게 부러진 칼자루죠. 그 오른손을 보자 동풍보다 더 빨리 도망쳤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우스운 장면입니다. 명예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떻게 바람보다 더 빨리 도망칩니까? 왜냐하면 이게 허둥대다가, 전체에 오르는 순간에 허둥대다가 736행에 아버지의 칼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 칼은 아까 불카누스가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서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기 마부의 칼을 집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불카누스가 만든 신적인 무기와 부딪히자 그냥 깨져버린 거죠. 얼음처럼 박살난 거고, 조심성 없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보이죠. 이 사람의 행동 거지에서 보면은. 그래서 도망갑니다. 정신없이 도망가요. 원을 그리면서 헤매고 있고, 테우케르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엔 늪이 있고 한쪽엔 성벽이 있고 포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쥐가 된 거죠, 사실은. 어디 근데 거기서 뺑뺑 돌면서 도망가고 비참하죠. 헥토르보다 더 비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을 바짝 쫓습니다. 아이네아스가. 투르누스는 도망치면서 루툴리족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고 있다. 나무라고 있고 757행, 8행. 이것도 사실은 엄청 비참한 모습이죠. 사실 1대1 대결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 부른다. 그리고 칼을 좀 달라고. 근데 아이네아스가 누구든 나오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니까 다 위협에 떨어서 주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성들은 그가 죽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서 뭐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여기서 거꾸로 아이네아스가 죽는다? 그러면 트로이 사람들이 그냥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이거는 투르누스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상을 주어진 어떤 경주가 아니고. 근데 지금 경주처럼 도망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따라가고 있어서 약간 그런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전투거든요. 거기에 라우렌툼의 신을 위해서 파우누스,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해서 라티누스의 아버지 파우누스예요. 그를 위해서 신이 됐다고. 하여튼 그를 위해서 바쳐진 어떤 그 나무가 있죠. 올리브 나무. 그래서 거기에 선물을 걸어두고 옷들을 걸어두고 이런 곳인데, 거기를 누가 베어버렸냐면
테오케르 백성들이 배워버렸어요. 신성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이방인들이 뭔가 모르고 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에네아스 창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창이 그곳 뿌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에네아스가 던졌는데 뭐 잘 그쪽으로 맞았는 모양, 피해서 맞았는 모양. 그래서 아에네아스가 그거를 이제 무쇠를 뽑으려고 했는데, 근데 투르누스가 기도를 합니다. 파우누스야 이러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에네아스 백성들이 그대의 의식을 모독한 반면 나는 존중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베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붙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기도가 들어져 가지고 밑동에서 아무리 아에네아스가 들으려고 해도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때 다우누스의 딸 여신 유트루나가 누이가 이거 오라비에게 칼을 줍니다. 아버지의 칼. 그러면 이제 전세가 역전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때 베누스가 이런 대담한 짓, 이것이 허용되는 것에 분개해가지고 창을 뽑아줍니다. 그래가지고 또 뽑혀요. 잡고 있던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칼을 들고 하나는 창을 들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우스가 유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아에네아스는 조국의 영웅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고 운명에 의해 별들로 올려질 것이요. 영웅이고 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의 손에 폭행과 부상을 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러니까 아에네아스는 신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는. 근데 투르누스 일개 인간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빼앗겼던 칼을 투르누스에게 되돌려 주어서 패자에게 다시 힘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유노 당신이 육지와 바다에서 트로이안 괴롭히고 막 전쟁 뭐 일으켜 놓고 가정 망가뜨려 놓고 축혼가를 막 곡소리 나게 해 놓고 더 이상 내가 이제 금지하겠다. 더 이상 이제 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유노가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유트루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오라비 돕도록 권해줬고 뭐 그랬는데 다만 이제 화를 당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다 하도록 한 건 아니다 이러면서 나는 이제 혐오스러운 싸움터를 떠나겠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운명이 금지한 게 아니니까 유노가 제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여튼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네아스가 화친을 도모하게 되면 둘이 이제 법과 조약으로 하나로 결합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박이들이 이 토박이들 라틴이족이 옛 이름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트로이아인들이 되거나 테우케르 백성이라고 불리지 못하게 하고 나라의 말과 복장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라티움이 존속하게 하고 알바인들이 수소기 동안 왕이 되게 하고 로마의 지파가 이탈리아의 용기에 의해 강력해지게 해주세요. 트로이아는 쓰러졌어요. 그 이름도 함께 쓰러지게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트로이아의 흔적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트로이아 사람들이 여기를 지배하잖아요. 라티움 지역을. 그래도 그들이 다 동화돼가지고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풍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노는 그게 싫어가지고 트로이라는 이름 그게 뭐 더 뭐 어쩌고저쩌고 강성해지는 건 이제 알 일이 아니니까 제우스가 미소를 지으면서 참 당신 대단하네 이러니 내 누이고 사투르누스의 둘째 딸이군요 이러면서 이 엄청난 노여움의 물결을 굴리고 있다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우소니아인들 여기 이탈리아 사람들의 선조들이 말과 관습을 유지하고 이름도 그대로 남고 테우케르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만 그들과 섞이고 흡수될 것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성격의 의식을 줄 것이고 한 가지 말을 쓰는 라틴이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로 합쳐지는데 다 이제 토백이들. 거기서 아우소니아 피가 섞인 새로운 민족이 일어설 것이고 그대는 그들이 경건성에서 인간들 아니 신들을 능가하는 경건함이 또 굉장히 강조되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신의 완전히 뭐 뜻, 예정 이런 것처럼 박아놨습니다. 아버지 제우스는 마음속으로 다른 일을 궁리했는데 유트루나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라를 불러요. 맨 마지막 디라는 복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쌍둥이라고 이렇게 베리길리우스가 했는데 원래 셋입니다. 복수 여신은 티시포의 알렉토, 메가이라. 근데 디라가 여기 보면은 밤의 여신의 딸인 타르타루스의 메가이라와 한 배에서 나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쌍둥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신화 얘기는 조금 다르죠. 날개를 달아줬는데 무서운 죽음, 질병, 전쟁 이렇게 할 때마다 도시를 놀라게 할 때마다 요피테르의 왕자와 준엄한 왕의 문턱에서 나타나서 두려움을 더 날카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렇게 부르면 와가지고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전에 보면은 알렉토가 저기 타르타루스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그 시발점을 만들어주는. 여기는 또 이제 복수 여신 중에 하나 여기 이름을 이제 디라라고 했는데 로마식으로 이름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유트루나를 만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막 가요. 엄청난 속도로 가서 굉장히 웃긴 장면인데 863행에 갑자기 변신했습니다. 트루누스 군대를 만나가지고 가끔 밤에 무덤이나 빈집이 지붕 위에 앉아서 밤늦게 그림자들 사이에서 불길한 노래를 부르는 작은 새. 그걸 오그라들었어요. 이해되시죠? 약간 밤에 울면 좀 불길하죠. 그렇죠? 괴물은 그런 모습으로 변신해서 요란하게 트루누스의 면전을 오락가락하면서 날개로 계속해서 그의 방패를 쳤다는 겁니다. 둘이 이제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일방적이었어요. 사실은 INS가 따라다니면서 트루누스는 칼도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창이 꽂혀가지고 그거 어떻게 안 되다가 칼을 이제 누이가 줬고 얘는 창을 뽑아가지고 이제 다시 대결하겠는데 여기 갑자기 작은 새가 계속 방패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죠? 이상한 이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근데 유트루나는 그걸 알아봤어요. 멀리서 그걸 딱 봤어요. 날개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주먹을 치고 가슴을 치고 쥐어 뜯으면서 트루누스야, 너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하며 그토록 참고 견딘 나에게 또 무엇이 남아있단 말인가. 내 명을 누리고 저런 괴물과 싸울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재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재앙의 새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제우스의 명령이니까. 이건 요피테르의 오만한 명령인데 그것이 그분이 내 처녀성을 빼앗은 대가란 말인가. 그러니까 사랑을 나눴지 않습니까? 제우스하고. 근데 제우스는 그녀에게 어떤 이제 처녀 그런 혜택이 없어요. 우리가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에게는 여러 가지로 선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유트루나와 제우스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나눴다고는 돼 있는데 유트루나가 직접 제우스에게 뭐를 부탁하거나 탄원하거나 할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자기도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제우스는 내 처녀성을 빼앗으면서 영생을 주었는데 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 고통을 끝내고 그림자의 세계로 가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탄을 하면서 강물 속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트루누스가 압니다. 나를 놀라게 하는 거는 요피테르의 그 적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 그거다. 경계석으로 놓여있던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12명이 들어도 이게 어깨에 매지 못할 거랍니다. 그걸 급히 들어 올려가지고 적에게 던졌어요. 말이 도움 닫기를 해서 던졌답니다. 그것도. 아무튼 근데 던지는 순간에 이전 같은 힘을 느낄 수가 없었고요. 무릎이 흔들리고 피는 싸늘하게 얼어붙고 이 돌이 허공을 날긴 했으나 그냥 픽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멀리 가지 못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픽. 그러니까 이 모습도 굉장히 코미디 같은 거죠. 사람들이 보면 뭐 되도 않는 일을 해가지고 멀리 던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목표물을 맞추지도 못하고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루틀리족과 도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임박한 죽음, 자기가 온 거 그걸 보고 이제 떨기 시작하는 거죠. 공격할 길도 없고 또 피할 길도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에네아스가 창을 던집니다. 멀리서. 그래서 7겹으로 된 방패 가장자리를 뚫고 가슴바지 아래쪽으로 넓적다리 한가운데를 꿰뚫었어요. 트루누스가 무릎을 꺾으면서 땅에 쓰러집니다. 무기도 없고 아무튼 칼이 있었을 텐데 왜 돌을 들었을까? 칼을 줬다고 했는데 그 칼은 무효가 됐나 봅니다. 그게 가당한 일이냐 이렇게 해석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졌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눈을 내리깔고 오른손을 내밀고 이제는 그때는 완전히 간청을 하는 거거든요. 내 자업자득이다. 근데 그대에게 관용을 빌지 않겠다. 내 불행하신 아버지 배려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청컨대 다우누스 내 아버지 노령을 불쌍히 여겨서 원한다면 목숨을 빼앗긴 내 육체를 내 가족에게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헥토르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라비니아는 그대의 아내요. 그대는 더 이상 증오하지 마시오. 누구를 증오하지 말라는 걸까요? 나를? 아니면 라비니아를? 아니면 장인어른 뱃사람을? 근데 아이네아스는요. 눈을 굴리면서 오른손을 제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억제하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망설이고 있고 그리고 트루누스의 말에 점점 동요가 되었어요. 근데 멜빵이 눈에 띄어요. 칼띠가 팔라스의 것. 그걸 기념물로 메고 다닌 거예요. 여지까지. 이자가. 그래서 그게 눈에 들어오자 잔인한 고통이 상기되었어요.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이 형상들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대는 내 전우에게서 벗긴 이 전리품을 두르고서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는가. 팔라스가 그대를 죽이는 것이며 팔라스가 살해자인 그대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다. 사실 에오안드루스가 했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들의 복수. 그렇게 해서 칼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신음소리와 함께 불만에 가득 차서 지하세계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이 났습니다. 뭐 별다른 그런 건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급작스럽게 끝나는 느낌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루누스의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어떤 작품에 잘 모를 때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별로야, 뭐 이렇게 하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다른 평가와 반응을 내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늘 뭐냐면 우리의 한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어떤 것도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잘 흡수해가지고 조금씩 개선하면 좋고, 그동안 어려운 책을 함께 읽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